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뽑아 오셨죠? 예. 혹시 안 뽑으신 분들은 와서 뽑으시고, 어색하네요. 자, 우선 제 소개를 드려야겠죠. 물론 이제 모임 하시던 분들도 오셨지만 처음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저는 누다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본명이 누다심인 줄 알고 어느 누시냐고 물어보시는데 본명은 아니고요. 필명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보면은 특별히 이제 통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통계 강의는 제가 하던 모임 중에 이렇게 오픈 강좌로 해서 누구든지 오실 수 있도록 했고요.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옆에 자리가 다 안 쳐질 것 같은데 좀 늦게 들어오시네요. 오늘 하는 동영상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강의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보내드리고요. 아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기에서 아마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학부 때나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쪽 전공이더라도 통계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내용을 3시간 안에 끝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강의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의 동영상으로 보내드린 지난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10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고 했는데 1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는 딜레이를 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 끝나시고 이제 오늘 하지 마시고, 예, 동영상 제가 보내드릴 거 동영상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화로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어떤 분들은 메일을 보내세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메일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전화 주셔서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예. 연구 방법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개를 넣습니다. 심리 측정, 연구법, 통계. 뭐 연구 방법론과 연구법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연구 방법론을 가장 좀 큰 틀 안에서 이렇게 갖고요. 이 3가지를 좀 작은 틀 안에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원래는 다른 전공이었다가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저를 좀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과목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리심리고 하나는 통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생리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수는 아니었어요. 요즘 뭐 필수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근데 통계는 필수더라고요. 그때 저는 매우 적지 않게 당황했는데,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전공했던 것도 문과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통계하면 우리는 딱 수학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과가 이렇게 인문계열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이제 수학 싫어하시는 분들이 인문계열 가지고 또 심리학과 오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중고등학교 때 그런 트라우마가 딱 떠오르면서 거부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심리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학부 때 수업을 들었던 저희 교수님이 통계를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야, 통계가 되게 재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겁도 없이 이제 이렇게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있고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요, 특별히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통계 같은 경우를 수리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수리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심리학을 연구를 위한 통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쉽고 편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계를 하기 전에 측정과 연구법에 대한 선행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잠깐 다루고 이제 통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학의 시작, 인식론이라 그랬는데요. 인식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내려오던 철학의 한 흐름이죠. 그래서 인식론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인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왜 심리학이 이런 인식론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지식, 그 구성과 그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부터 시작된 게 심리학이다. 그런데 인식론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말고 근대에 와서 이제 경험론자와 합리론자들의 큰 논쟁이 있었죠. 이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지식이야, 우리의 인식, 우리 세상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존 로크가 얘기했던 그 그 타블라 라사,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험 없이는 지식 없다라는 걸 주장했다면, 임마누엘 칸트하고 르네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은 경험을 무시한 건 아니긴 하지만 경험 이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이나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타고난다. 이성 능력, 합리적인 판단.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합리론자 혹은 선험론자, 경험 이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철학자들이 경험이 맞다, 아니다, 이성, 합리적인 판단, 추론, 경험 이전의 어떤 지식 이런 게 맞다, 백날 논쟁을 해도 해결책이 안 나와서 사람들은 인식론을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없을까.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거는 실험하고 증명해서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거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식론에 과학적 접근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페흐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학문을 우리는 정신물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이 합리론자들도 인간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인식들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페흐너고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인식론에 과학적 접근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페흐너가 심리학에는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감각과 지각 파트에 보시면 이 사람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그런 실험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비렐름 분투라는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거의 다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흐너가 심리학의 창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페흐너는 자신의 정체성을 철학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데 당신 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페흐너가 나는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페흐너는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만들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심리학의 창시자는 되지 못하고요. 이 사람의 방법론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나는 지금 새로운 학문을 하고 있다라는 선언을 했던 비렐름 분투가 바로 심리학의 창시자가 되죠. 그런데 이 심리학의 창시자가 되는 이 비렐름 분투가 도대체 그럼 심리학의 시작을 언제로 잡느냐? 비렐름 분투가 라이프치히 대학에 심리학 실험실을 세웠던 1879년으로 바로 이 심리학의 시작 연도를 잡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분투가 나는 새로운 학문을 한다라고 선언했던 시점이 아니라 실험실을 세웠다는 시점에서 심리학의 방점이 어디 찍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말로서 뭔가를 선언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를 바로 심리학의 시작으로 잡죠. 결국엔 심리학은 인식론을 과학적으로 실험하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증명하려는 그런 어떤 학문으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심리학은 프로이트가 중심이 되는 학문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시는 치료가 중심이 되는 학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그래서 인식론에 대한 접근이다. 그래서 심리학의 중심은 주류는 아직도 실험심리학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심리학자들도 상담을 하건 임상을 하건 뭐 발달을 하건 어떤 걸 하든지 여전히 이런 입장들이 강하게 고수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학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상담을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통계적인 부분이나 자료와 증명 이런 부분들이 크게 강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심리학의 시작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학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면 나는 연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게 될 세 분야가
이제 심리 측정 연구법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뤄볼 텐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엄마와의 애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엄마와 애착이 잘 된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자존감이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러한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리 측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성 개념을 눈에 보이는 실존물로 바꾸는 게 심리 측정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제는 애착이라는 주제와 자존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이 애착과 자존감을 우리는 구성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성 개념은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동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이론 틀 안에서의 가설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이론 틀 안에서의 가설적인 개념. 그런데 애착과 자존감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를 연구하려면 뭔가 손에 잡히는 게 필요하겠죠? 그것을 실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개념을 실존물로 변환시키는 게 심리 측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측정 도구를 만드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애착 질문지, 자존감 설문지, 질문지 이런 것들을 바로 심리 측정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 질문지, 자존감 질문지, 이런 질문지들, 설문지들 혹은 뭐 이렇게 관찰을 해서 평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신뢰로운지, 얼마나 타당한지, 그런 걸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심리 측정입니다. 자, 연구법은 실제로 이러한 개념들을 측정을 해내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실시할 것인가, 어떻게 연구를 설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제 연구법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산부인과 가서 이 실험에 참가할 산모들과 아기들을 모은 다음에 한 집단은 안정애착을 하도록 시키고 한 집단은 불안정애착을 하도록 시키고 나중에 얘네들이 커가지고 얼마나 자존감이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험이 좀 어렵겠죠.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법을 하죠. 성인이나 청소년들에게 애착과 관련된 설문지를 주고 또 자존감과 관련된 설문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지를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비교해내는 그런 조사법, 서베이. 그리고 관찰법은 이제 그런 연구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그 집에 뭐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아이들 행동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의 자존감을 뭐 설문지를 돌릴 수도 있겠고 하겠죠. 그런 관찰법들.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연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은 수리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연구자가 엄마와의 애착이 자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더라 아니면 미치지 않더라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먼저 심리 측정부터 가겠습니다. 자, 엄마와의 애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자가 설문지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착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구해야겠죠? 이런 설문지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설문지를 뽑으면 되는데 그럼 괜찮다는 게 뭐냐? 좋은 설문지가 뭐냐? 좋은 측정 도구가 뭐냐?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타당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측정 도구, 애착 설문지에서 측정한 값이 정말 애착을 정확하게 나타나는지를 따져 묻는 게 바로 타당도인데요. 이런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 타당도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문지가 정말 괜찮은 어떤 설문지인지 정확한 설문지인지 알기 위해서 애착 연구의 대가한테 이 설문지를 보내고 그 설문지의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로 내용 타당도를 따져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안면 타당도인데요. 안면 타당도는 이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설문지를 실시하게 되는 수검자들, 피검자들, 연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 설문지를 보고 이 설문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처럼 보이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따져 묻는 게 안면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어디에 취직을 하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병원 같은 데 수련을 들어갔을 때도 가끔 이렇게 인터뷰나 어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가끔 심리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적성검사라 그래서 직무능력검사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사람들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설문지를 보니까 내 직무 능력과는 크게 상관없는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럴 경우에는 안면 타당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저희 이제 연구할 때 사용하는 설문지인데 이거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엄마가 봤을 때 이 연구 주제가 애착이나 애들 자존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막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면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 수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이러한 판단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좀 정확한 기준, 준거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게 바로 준거 관련 타당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수학 능력 시험은 얘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따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정말 타당하다면 얘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대학 평점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수능 점수와 이 수능을 보고 대학 간 아이들의 대학 평점을 비교해서 따져 묻는 게 바로 준거 관련 타당도 중에 예언 타당도입니다. 이 예언 타당도는 준거를 얻는 시점이 우리가 관심 있는 측정 도구보다 미래에 얻어지기 때문에 예언 타당도, 이거를 예측한다. 이렇기 때문에 또 예언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94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4년도 94학번이 처음 우리나라 수능을 첫 번째 본 세대예요. 그런데 제가 수능을 볼 때는 이미 수능을 보고 대학 간 사람들의 대학 평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 타당도를 얻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수능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능이 타당도가 있어야만 실시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모의 수능 같은 거를 실시하고 나서 이 수능 점수와 이 수능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측정 도구의 어떤 준거를 동시대 시점에 같은 시점에 준거를 얻느냐 이거는 바로 공시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 준거를 얻는 시점이 미래고 현재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꼭 이제 그 영어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시타당도를 어떤 책에서는 공준타당도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번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러한 기준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이론적으로 다른 개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따져보는 게 구성타당도인데요. 자, 먼저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있습니다.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이제 학자들이 1980년대에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대인 간 지능과 개인 내 지능, 이게 이제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나오는 지능인데요. 이런 지능과 굉장히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워드 가드너가 자신의 다중지능 이론을 측정하는 그런 지능 검사가 있다면 하워드 가드너가 측정한 대인 간 지능과 개인 내 지능 이 부분이 이런 EQ를 주장하고 EQ를 측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설문 결과와 비슷해야겠죠. 그렇죠? 개념적으로 비슷하니까 수치적으로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하다면 봐봐 내가 만든 EQ 설문지는 수렴 타당도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EQ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IQ와는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IQ와 똑같다면 새로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IQ와 달라야 되기 때문에 IQ를 측정하는 결과와 EQ를 측정한 결과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변별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새롭게 만들고 이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만든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한 개념이 어떤 개념과는 비슷해야 되고 어떤 개념과는 달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런 개념들을 측정하는 그런 점수들과 설문지 결과들과 이것들을 비교해보는 게 바로 구성타당도입니다. 그럼 준거 관련 타당도와 구성타당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준거 관련 타당도는 이 점수가 높으면은 다른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높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특별히 이론적인 베이스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구성 타당도는요, 구성 개념과의 관계성에 근거해서 따져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내신은 구성 개념 비교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행동과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가설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어떤 데이터잖아요. 반면에 얘네들은 심리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성타당도와 준거 관련 타당도는 비교하는 대상이 그냥 일상적인 어떤 기준, 준거가 되느냐 아니면 또 이론에 근거한 또 다른 구성 개념이 되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당도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신뢰도는 다른 말로 일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애착 설문지를 가지고 애착을 측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측정해 보니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연구 결과, 그 설문 결과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신뢰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자를 가지고 핸드폰의 길이를 측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핸드폰의 길이가 어느 날은 8cm가 나오고 어느 날은 9cm가 나왔다면 분명히 핸드폰은 변하지 않는데 이 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요, 일관성이다. 타당도는 정확성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은 바로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따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두 번 측정을 하는 거죠. 애착 설문지도 한 번 측정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측정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현상을 측정하는 거는 연습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걸 측정하다 보면은 연습 효과, 기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점수가 오르는 게 바로 그거는 기억의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는 기억 효과, 연습 효과 때문에 사실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게 바로 평형검사, 동형검사, 대형검사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방법인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뭐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를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토플이나 토익을 여러분이 8월 달에 보고 9월 달에 봤는데 문제가 똑같다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셔도 점수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형검사, 동형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평형검사, 동형검사의 어떤 전제는 뭡니까? 난이도를 측정하는, 그리고 같은 영역을 측정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월 달 여러분 토익을 봐서 여러분이 뭐 800을 맞았는데 여러분보다 영어 실력이 못한 친구는 9월 달에 봐서 900을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혼자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9월달 문제가 더 쉬웠다라는 거를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어떤 문제들은 평형, 동형, 대형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오르는 것은 연습 효과가 아니라 뭡니까? 분명히 그런 구성 개념이나 실력 같은 것들이 변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가 똑같은 설문지를, 똑같은 측정을 두 번 해서 연습 효과가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평형, 동형, 대형인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의 검사나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 심리학자들이 애착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평형, 동형, 대형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 재검사의 연습 효과도 좀 피할 수 있고, 이 돈이나 시간적으로 많이 드는 이런 평형, 동형, 대형 검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렇게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일 검사 시행 방법인데요. 다른 말로 뭐 내적 합치도라고 하고, 이런 내적 합치도를 따르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건 좀 학자들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한 번 실시를 해서 그 안을 비교한다는 건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반분 신뢰도입니다. 애착 설문지를 하나 만들고 이거를 검사, 재검사하면 연습 효과가 있지, 그렇다고 이거를 또 다른 뭐 A형, B형을 만들 수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의 설문지를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홀수 문제, 짝수 문제로 나누든지, 혹은 뭐 20문항짜리라면 1번부터 10번, 11부터 20번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마치 작은 두 개의 대형 검사를 만들어 놓고 그걸 비교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뭐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피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자를 한 판 만들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오는 거예요. 그럼 동생도 그러겠죠? 엄마 나도 피자 줘. 그때 엄마들이 피자 한 판을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르는 거죠. 야, 이게 원래 생긴 게 반달 모양 피자야. 엄마가 반달 모양 피자를 만들 때 붙여놓은 거야. 하나 먹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반분 신뢰도는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은 검사를 쪼개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쪼개다 보니까 두 개로만 쪼개지 말고 네 개로 쪼개서 네 개가 다 똑같으면 그거는 더 신뢰도가 있는 거 아니겠냐. 사실 여러분 여기서 검사, 재검사 두 번 한다는 거는 최소한이 두 번이지, 어떤 자를 가지고 한 번 측정했고 두 번 측정했는데 검사 결과가 똑같아요. 수치가. 근데 세 번째 측정했는데도 똑같아요. 네 번 측정했는데도 똑같습니다. 100번 측정했는데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 측정했을 때보다 100번 측정했을 때가 훨씬 더 신뢰도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둘로만 나누지 말고 넷으로 나누고 여덟로 나누고 쭉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면 어디까지 나눌 수 있냐면은 한 문항을 하나의 검사처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문항짜리 설문지면은 한 문항짜리 검사 20개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문항들이 얼마나 유사하게 움직이느냐, 각 문항들이 얼마나 같이 움직이느냐, 얼마나 공변하느냐, 그거를 따져보는 게 바로 크럼바 알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구 논문 보시다 보면은 신뢰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크럼바 알파거든요. 바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시해서 얻게 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
자, 그럼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요거를 길게 안 쓰기 위해서 이 수리적인 걸 좀 기호를 찾아봤는데 이런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화살표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가 있지만 신뢰도가 있다고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연구자가 어떠한 구성 개념을 정확하게 계속 측정을 한다면 그 값은 일관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자가 계속 일관된 값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걸 정확하게 측정했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어른들이 그랬죠? 이렇게 애들 머리 만져보고 이 녀석 앞장구네 뒷장구네 하면 이 녀석 공부 잘하겠구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 튀어나온 정도, 조금 더 정확히 말해서 머리 크기 둘레가 바로 얘의 지능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사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지능을 알려준다고 계속 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로 머리 둘레를 재보면요,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죠? 같죠? 다른가요 혹시? 같죠? 예. 기분 나쁘신가요 혹시? 얼굴 팍 굳어져가지고 째려보시는데. 이제 머리둘레가 같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지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가 있지만 신뢰도에도 타당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건입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이 측정할 때마다 정확하게 한다고 같은 값을 내기 위해서는 그 구성 개념 자체가 변화하는 구성 개념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변화하는 구성 개념이 있느냐? 있습니다. 불안도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이 있거든요. 특성 불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불안이고 상태 불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입니다. 그럼 상태 불안은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측정할 때랑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신 것 같진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하니까 긴장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때 이때 와서 측정하는 거랑 수치가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그래서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가 있지만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성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또 심리 측정에 있어서 몇 가지 수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뭐 매우 중요한 거니까 뭐 지금까지 한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뭐 굉장히 아주 자주 나오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인데요. 자, 여러분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의 성별을 측정해야 됩니다. 이건 뭐 측정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남자 여자냐 물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남자를 1, 여자를 2로 했다고 했을 때 1과 2는 그냥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명명하는 것뿐이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라 그래서 남자가 1등이고 여자가 2등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가 50% 안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버스 번호도 그렇습니다. 버스 타러 갈 때 오늘 끝나고 저는 뭐 2000번을 타고 집에 가는데 제 친구가 1000번을 타고 집에 간다고 제가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너보다 2배나 높다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순서 혹은 서열 척도입니다. 석차 같은 게 그렇죠. 나는 1등, 너는 2등. 이거는 구별해주기도 하지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석차라고 하고요. 그런데 1등과 2등의 차이, 2등과 3등의 차이가 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간격이 같은 것을 등간 혹은 동간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섭씨온도 그렇고 대부분의 구성 개념이 그런데요. 섭씨온도, 절대온도 구분한 거는 그런 겁니다. 이 등간척도와 비율초의 차이점은 뭐냐면 등간척도의 0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척도의 0은요. 절대 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거리와 무게, 예를 들어서 뭐 1km, 0km, 그 0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거리가. 그런데 여러분 0도씨라는 거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온도 0도는 모든 분자활동이 멈추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서 절대온도는 비율척도고 섭씨온도는 등간척도다. 그래서 섭씨온도의 0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하시게 될 수많은 구성 개념들은 바로 거의 등간척도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울척도가 있는데 우울척도에서 0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도 우울하지 않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0점은 그 연구자가 만든 척도상에서의 0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개념적인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치인 거지 그 0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수리적으로는 이 0의 의미만 차이가 있을 뿐 수리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SPSS에서는 얘네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해석의 문제니까요.
자, 그런데 측정을 할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척도 희석화 효과라고요. 측정상의 문제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뒤에 있는 혼입변이는 넣을까 하다가 그냥 여기다 좀 빼봤습니다. 혼입변이란 거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변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천장 효과, 바닥 효과, 척도 희석화 효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100점을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모두 100점을 맞으면은 연구 결과가 왜곡돼 버립니다.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차이를 좀 변별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우면 모두 천장에 달라붙고 문제가 모두 어려우면 모두 바닥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실력 차이가 있는데도 이 연구 측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 실력 차이가 구별되지 않는 게 바로 천장 효과, 바닥 효과입니다. 그렇죠? 연구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고, 또 저도 이렇게 모임을 하다 때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모임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또 교수님들도 이렇게 수업하시는 걸 볼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한 분은 앞에 굉장히 꼼꼼하고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진도가 반밖에 안 나가죠. 그리고 뒤에는 대충 알아서 넘어가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도를 떼기 위해서 이제 앞에 설명을 대충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첫 번째 게 좋습니까? 두 번째 게 좋습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느라고 뒤에 대충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고르게 하는 게 좋아요? 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학생들이 강의 평가는 굉장히 달라요. 반대예요. 왜? 대충 이렇게 고르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 선생님이 수업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를 친절하게 하고 자세히 해주면 그렇구나 했는데 선생님이 야, 시간이 없다. 이건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야, 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구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설명 앞에서 꼼꼼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뒤에를 못했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저 사람 되게 못 가르치나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나왔던 연구 주제죠. 엄마와의 애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구자가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있을 때 연구자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립니다. 엄마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아이는 자존감이 더 높을 거야 라는 결론을 연구를 하기 이전에 내립니다. 그걸 우리는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가정과는 다릅니다. 가설은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틀립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가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문제에 있어서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거야. 혹은 다른 가설은 그렇지 않을 거야. 두 가지 경우만 가설이 있고요. 자, 어쨌든 가설은 잠재적인 결론이다. 그래서 이런 가설에 근거해서 연구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설 검증적 연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게 연구의 꽃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원 가실 때 연구 계획 써내시게 되면은 어떤 교수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네가 이런 거에 주제에 관심이 있구만. 그러면 자네의 가설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 엄마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아이의 자존감이 높을 걸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어떻게 연구를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전에 연구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설에 맞게 연구를 실시하는 게 연구의 정석이고 연구의 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애착에 관심이 있고 자존감에 관심이 있는데 논문 서베이, 기존의 어떤 연구 문헌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발견지향적인 연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연구 분야에서 초기 연구들은요, 발견지향적인 연구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어떤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이 분야는 어떻게 결론이 되겠구나라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가설, 검증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변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변인과 구성 개념을 좀 여러분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변인은 다른 말로 변수라고도 하는데요. 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변인입니다. 나이 변하시죠? 안타깝게도 변하는데 자꾸만 늙는 쪽으로 변해서
문제지만 변합니다. 여러분 외모도 변하고요. 또 여러분의 성격도 사실은 변합니다. 물론 변화의 방향이나 정도가 문제겠지만 이렇게 변하는 모든 것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 변인 아닌 게 별로 없습니다. 변인 아닌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변수는 변하는 거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관심 있게 연구하는 이런 애착이나 자존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인입니다. 그런데 모든 변인들이 구성 개념은 아닙니다. 변인들 중에서 이론을 위한 가설적인 개념은 구성 개념이지만 이론을 위한 가설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지 변하는 것. 이거는 그냥 변인일 뿐입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나이 이런 거는 그냥 변인이지 그게 구성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성 개념이면 변인이지만 변인이면 구성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 개념은 변인이지만 모든 변인이 구성 개념은 아니다. 자, 이제 변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인과관계에 따라서 변인을 원인이 되는 독립변인, 다음에 결과가 되는 종속변인, 그래서 IV, DV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V와 DV 사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영향이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IV와 DV의 관계가 잘못된 허위 관계를 유발시키는 내가 좀 통제하고 싶은 뭐 나쁜 변인들, 내가 관심이 없는 변인들, 근데 바이러스처럼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런 변인들을 혼입변인, 재산변인, 오염변인, 방해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원인이고요. 아이의 자존감은 결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됐는지를 연구를 하시고 아이가 10년이나 5년 후에 아이의 자존감을 측정해 봤을 때 분명히 안정적인 애착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자존감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그래 역시 안정적인 애착과 자존감은 인과관계가 있어 라고 이렇게 내 결론을 내리고 싶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바로 재산변인들, 혼입변인들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재산변인, 혼입변인이 될 수 있느냐? 엄마가 안정적인 애착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온전히 아이의 양육에 이제 관심만 거기에 이제 집중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제 막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경제적 능력이 아주 뭐 잘 살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쳐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안정적인 애착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아이들의 자존감과도 무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 IV와 DV 사이 혼입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남편의 협조, 아버지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안정적인 애착을 아이에 맺기 위해서는 남편과 관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들이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아버지들은 공통적으로 자녀한테도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이의 자존감이 당연히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안정적인 애착과 자존감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영향이 이 두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셨으면 여기 이제 뭐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신데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이쪽에는 뭐 저희 동기들이나 또 이제 전문가님들 보면은 임신을 하시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을 쉬세요. 당연한 거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더욱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겠죠. 분명히 양육 지식, 심리학 지식 이런 것들이 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애착과 자존감뿐만 아니라 양육 지식이 애착도 안정되게 하고 아이의 자존감도 살려주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혼입변인을 통제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변인들을 연구자는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 정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전적인 정의, 개념적인 정의가 있고요. 조작의 관점에서는 조작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물리적인 현상이라면은 이런 정의의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리학자가 물을 연구한다고 합시다. 물. 그럼 물은 뭡니까? 물은 H2O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면서 나는 H3O를 연구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공통되게 H2O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애착을 연구한다면은 애착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애착이라는 개념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감이라는 개념은요, 연구자들마다 되게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끔 자존감이 우리나라 번역에서 자존심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 자존심 세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서양학자들이 얘기하는 자존감이 높다는 걸까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애착이나 자존감을 연구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개념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과학에서는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의 관점에서, 자신이 조작의 관점에서 그 개념들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계획서를 쓰거나 어떤 연구를 보실 때도 애착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애착 연구를 쭉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했던 애착이 내 애착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연구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애착은 어떤 거고, 나는 이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도구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도구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애착과 같은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논문들은 앞에서는 자신이 생각한 애착을 써놓고 뒤에 측정 도구는 이런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측정 도구를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조작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게 조작적 정의다. 그래서 나중에 연구 프로포절을 할 때 저는 애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논문을 쓰겠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애착이 뭐니? 라고 묻습니다. 그건 바로 조작적 정의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작적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지 않냐?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작적 정의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적절한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부합해야 되고 현실에서 구현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어떤 이 단점을 극복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조작정의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이의 사전적 개념도 정의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를 하면은 명료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하고자 하는 애착이라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보면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나 가족이나 여러분의 어떤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 힘든 거 그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얘가 이걸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네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는 거,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작적 정의를 안 하잖아요. 일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싸우는 거죠. 네가 그랬지 않냐?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여러분한테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네가 날 도와준다는 게 뭔지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봐 라고 물어보셔야 여러분이 확실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성 개념을 실존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조작적 정의가 제공을 해줍니다. 나는 애착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누다심이 만든 애착 설문지로 나는 애착을 정의를 하겠어 라고 한다면 누다심이 만든 애착 설문지를 쓰면 되는 거고요. 나는 애착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노는 놀이 시간으로 나는 애착을 정의하겠어라고 하면은 엄마와 아이의 놀이 시간을 관찰해서 측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 방법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에 따라서 연구가 관찰 연구일지, 설문 연구일지, 실험 연구일지가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애착과 자존감의 관계성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연구했던 대상이 한국 사람, 그것도 서울 경기에 사는 30, 40대 주부에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원래적인 관심은 바로 그 3, 400명 되는 혹은 2, 300명 되는 서울 경기 지역에 사는 30, 40대 부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근본적인 대상은 바로 모집단 전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게 이제 가장 큰 범위의 모집단인데요. 저는 석사 때 알코올 중독 연구를 했는데 제가 연구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알코올 중독은 제가 찾아간 기관에 20, 30명 되는, 다 합해서 한 2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에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표본을 뽑습니다. 그 과정을 표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집, 표본.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명확한 것 같으신데 나중에 이게 표본 분포, 표집 분포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 표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표집을 모집단이 표본으로, 다시 말해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나중에 표본의 연구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표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확립된 연구는 이 연구 결과가 이제 일반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외적 타당도 확립되지 않은 거는 이 연구 결과가 내 연구 세팅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지 다른 상황에선 적용되지 못한다는 게 바로 외적 타당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되는데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무선 표집입니다. 무선 표집은 모집단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표본으로 뽑아져 나올 표집될 가능성이 모두 동일한 겁니다. 이게 바로 표본입니다. 무선 표집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표본을 가지고 그냥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이게 실험 패러다임인데요. 내가 관심 있는 처치를 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을 구성해서 실험 집단에 이게 이제 애착과 자존감이라면요. 이 집단에는 어머니들한테 안정 애착을 맺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코치도 해주고 해주는 거고요. 통제 집단은 그냥 알아서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여기 아이들이 이쪽 아이들보다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높다면, 그래서 유의미하다는 것은 통계적인 판단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면 안정 애착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존감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엄마들 얼굴을 딱 보니까 안정 애착을 할 수 있게 생긴 엄마들이 있어. 또 내가 보기에 딱 연구자가 보니까 저 엄마는 안정 애착을 못할 것 같아.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집단을 나누면은 그게 도대체 안정 애착의 결과인지 연구자의 판단의 결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당을 할 때에도 무선 할당을 해줍니다. 무선 할당을 해주는 거는 두 집단을 동등하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입견이냐, 어떠한 다른 변인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두 집단의 다른 점은 단지 안정 애착과 그렇지 않은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 할당하는 절차에서 연구자의 다른 의도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애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다른 혼입변인들이 끼어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쪽에는 30대 엄마들, 이쪽에는 40대 엄마들만 해놓고 이쪽을 안정 애착시켰다고 하면서 자존감이 좋아졌다면 연구자는 야, 안정 애착과 자존감의 관계가 있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연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그건 30대 엄마들이니까 힘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겠지라고 그렇게 크리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정도,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에서 혼입변인이 배제된 정도, 연구 결과에서 다른 이유로 설명될 수 없이 명확하게 연구자가 의도한 인과관계가 확립될 수 있는 정도를 바로 내적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란 인과관계가 명확한 정도가 바로 내적 타당도입니다. 자, 먼저 표집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자, 표집에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는데 확률 표집은 확률에 근거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순 무선 표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모집단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표집으로 뽑혀날 확률이 동일한 겁니다. 로또가 조작이 있다 아니다 논란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로또는 조작이 없다면 45개의 공에서 6개를 뽑는데 뽑혀져 나올 확률이 모두 동일한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표집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층화 표집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보통 대표적인 층화 표집인데요.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를 방송사들이 하죠. 그런데 출구조사를 해서 투표가 끝나는 6시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예측 결과를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회의원 선거는 틀린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거의 맞춥니다. 그래서 6시면은 투표가 이제 끝나고 개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알 수 있게 돼요. 왜 그러느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률에 근거한 층화 표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권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연구자가 방송사에서 그 2,000명이 투표 상향을 가지고 이 결과는 어떨 거야 라고 전 국민의 어떤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한다면요. 2천만 명 중에서 2,000명을 뽑을 때 2,000명을 단순 무선 표집을 한다면 서울, 경기 쪽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물론 서울, 경기, 부산, 그다음에 전라남도 골고루 퍼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연하게 몰릴 수도 있어서
단순 무선 표집은 그런 한계점이 있어. 그때는 청합 표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워낙 정치색이 명확하기 때문에 2천만 명을 각 지역의 유권자별로 비율을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에 전체 유권자의 30%가 있으면 2,000명 표집을 해야 되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2,000명의 30%를 뽑습니다. 그 층 안에서는 단순 무선 표집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대구, 경북이나 아무튼 경상도 지역의 유권자 비율을 따져서 2,000명 중에서 그 비율만큼은 그 지역에서 단순 무선 표집을 해서 층을 따라서 해주는 게 바로 층합 표집입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모집단을 대표하죠. 자, 체계적 무선 표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애착과 자존감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지역에서 무작위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연구를 하려고 해요. 그럼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뭐 이렇게 뭐 주민등록 명부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역에 사는 30, 40대가 아이를 낳은 뭐 엄마들이 한 1,000명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나는 100명을 좀 뽑아서 연구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 명부에 1번부터 1000번까지 쭉 있겠죠? 그럼 1000명에서 100명을 뽑아야 되면은 10명마다 한 번씩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그 명부 1번부터 10번까지 그 중에서 한 명을 랜덤하게 뽑습니다. 한 숫자를. 그럼 5번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5번에 10을 더합니다. 그래서 15번을 뽑고요. 또 10을 더합니다. 25번, 35, 45 이렇게 해서 1000번까지 가면은 총 100명이 뽑힙니다. 이게 바로 체계적인 무선 표집, 간격을 유지하는 거고요. 군지 표집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에 사는 엄마들을 한꺼번에 연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통에다가 우리나라 뭐 16개인가요? 뭐 시도 광역 그 행정구역을 넣고 하나를 뽑습니다. 만약에 서울이 뽑혔어요. 그럼 서울에서도 뭐 각 구별로 또 넣고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뭐 서대문구가 뽑혔어요. 그럼 서대문구의 아래에 있는 동들의 이름을 집어넣고 랜덤하게 하나 뽑습니다. 그럼 뭐 연희동이 뽑혔어요. 그러면 연희동에서도 통반이 있잖아요. 그런 몇 통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또 하나를 뽑습니다. 그렇게 뭉탱이로 뽑아서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뭐 14통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바로 군지 표집입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그렇게 랜덤하게 뽑는다는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석사 논문을 쓰실 때 이렇게 확률 표집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연구에 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맘대로 랜덤하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비확률 표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혹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 그게 바로 편의 표집입니다. 대체로 모든 연구들이 그렇죠. 저도 알코올 연구하기 위해서 알코올 센터나 알코올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컨택이 가능한 곳에 가서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편의 표집. 자, 의도적 표집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판단해서 표집을 하는 건데요. 나는 안정애착과 안정애착이 아닌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안정애착인 사람들의 엄마의 특성을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안정애착인 사람들만을 뽑아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의도적인 혹은 판단 표집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주 드문 케이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려면은 접촉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싶다. 그럼 동성애 사람 연구한다고 대학이 아무리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성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다른 동성애자들을 소개받아서 조금씩 눈덩이처럼 이런 걸 크게 만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확률 표집의 문제점은 뭡니까?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석사 논문들이 비확률 표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 뒤쪽에 논의 부분에서 그런 한계점을 적어 놓습니다. 이 연구는 모 학교 대학생들만을 대상한 거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써주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써주는 겁니다. 자, 이제 외적 타당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표집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확률 표집 같은 경우는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논의 부분에 써준다. 자, 그러면 내적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혼입변인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혼입변인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나 독서치료 같은 경우를 뭐 3개월, 4개월에서 하면은 아이들은 분명히 호전됩니다. 그것은 치료 프로그램 효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숙해 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놀이치료나 아동치료 대상으로 하시면요, 좀 기간을 오래 잡으시면은 아이들은 거의 많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들은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아, 어머니 이게 제가 공부했는데 이게 혼입변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마치 여러분의 치료의 결과처럼 얘기를 하시면 어머니도 그렇구나 되게 좋아하시죠. 자, 연습 효과는 만약에 여러분이 애착을 연구를 한다. 그래서 엄마들한테 안정애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정말 엄마들이 안정애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알기 위해서 이제 반복 측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 측정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처치를 하기 이전에 측정을 하고 처치를 한 이후에 측정을 하고 그런 어떤 변화를 볼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때 반복 측정의 연습 효과가 이제 혼입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응 편향. MMPA 같은 경우에는 yes, no로 대답하게 돼 있죠. true or false로 대답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애매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늘 yes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이제 아니, no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응이 편향되어 있는 경우도 바로 이제 혼입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구 특성과 반응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참가자들한테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자들의 그런 연구 목적을 참가자들이 알면은 참가자들은 그 목적대로 반응해 주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선생님, 어른들이 싫기 때문에 선생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게 무슨 실험일까를 끊임없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구자의 기대에 반응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반응성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참가자들한테 어떤 특정 반응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다르게 하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구자들이 참가자들한테 암묵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그렇게. 근데 이런 어떤 암묵적인 기대나 말로 하지 않더라도 눈빛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구 특성이 혼입변이 될 수도 있고요. 반응성은 바로 연구자의 기대에 참가자들이 반응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집단은 애착 집단이고 어떤 집단은 그냥 통제 집단이에요. 그럼 애착 집단에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머니들이 애착을 잘 해주시고 그래야 애들 자존감이 좋아져야 제가 졸업을 해요. 아시겠죠, 어머니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하지만 어머니들이 그 안정 애착 그 집단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겠고, 통제 집단에 가서는, 오셨어요? 어떤 그런 어떤 작은 차이가 사실은 큰 차이를 나타낼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호손효과는 이건 사람 이름인데요.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끔 텔레비에 나오는 그 아이들 프로그램 있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PD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카메라 들고. 그게 여러분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뭔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은 달라지거든요. 그게 바로 호손효과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약효과는 어떤 처치 때문이 아니라 이 처치를 받으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위약효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얼마 전에 그 동의보가 그 유네스코 그 지정되면서 한의협회는 아주 축제 분위기인데 이제 그냥 의사협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의사들이 한의사들을 가장 많이 걸고 넘어지는 게 바로 위약효과입니다. 너네들이 주는 침이나 보약은 진짜 약효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보약을 주거나 아무런 약효가 없는 보약을 줘도 사람들은 똑같은 수준으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기대 때문에. 그럼 정말 기대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느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얘기도 하지만 상상 임신이 바로 실제로 아이는 없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입덧만. 근데 그게 아니라 구성애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상 임신. 내가 임신을 할 거라는 기대에 임신을 했다는 그런 생각만 했는데도 배가 나오고 생리도 멈춘대요. 그리고 입덧도 있고 다 똑같답니다. 신기하죠? 근데 애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에는 기대의 힘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처치를 받으면 나아질 거야.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담? 효과 없어 그거. 다 위약 효과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연구에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면은 그게 위약 효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꼼꼼히 공부하실 필요도 있고요. 자, 순서 효과는 여러 처치를 한 사람에게 할 때,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상담을
A라는 상담자한테 받고 B라는 상담자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A라는 상담자한테 받을 때는 내가 내 우울감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B라는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으니까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럼 사람들은 야, 역시 A보다는 B가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B라는 상담자를 만날 때 그렇게 나아진 것은 A라는 상담자와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순서 효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B한테 먼저 받고 A한테 받으면 그 사람은 B보다는 A가 낫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순서 효과, 그런 것들을. 그거는 약효의 어떤 차이가 아니라 어떤 순서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혼입변인들을 통제하는 게 바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앞에서 이제 그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표본에서 두 집단으로 나눌 때 어떠한 의도 없이 동일하게 확률적으로 나눠지는 게 무선 할당입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에 잘생긴 사람이 들어가면 통제 집단에도 잘생긴 사람이 들어가고 실험 집단에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면 통제 집단에도 똑똑한 사람이 들어갈 확률을 보장해 주는 게 무선 할당이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할당 수준에서 혼입변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실험은 아니었지만 알코올 재발 집단과 알코올 단주 집단 그리고 일반인들의 성격 특성을 비교해 봤는데 세 집단을 저는 알코올 수준에서만 차이가 나길 바랬는데 세 집단이 학력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어요. 알코올 재발 집단은 학력이 초졸 정도였고 알코올 단주 집단,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을 끊으신 분들은 고졸 정도였고 일반인들은 거의 대졸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세 집단의 특성이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학력 때문에 나타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앙코바라는 SPSS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이런 학력을 통제해 줍니다. 학력을 배제하고 나머지에서 내가 관심 있는 성격의 어떤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이제 앙코바고요. 자, 균형화에서는 다시 이제 애착이나 그 애착 연구로 돌아와서 안정 애착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온 산모들, 그러니까 뭐 아기 엄마들 20명을 보니까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10명은 심리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을 그냥 두 집단에 무선 할당을 시키면 어느 한쪽 집단에 심리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심리학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을 짝을 짓습니다. 랜덤하게. 그리고 그 짝을 안 한 사람과 한 사람 짝을 지어서 그 짝을 커플대로 두 집단에 무선 할당을 시키는 게 짝짓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10명을 보니까 심리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아이의 양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아이의 양육에 관심이 있다는 게 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연구자가 생각하는 방법이 블록화입니다. 이런 거죠. 블록화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애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를 0점부터 100점 만점의 어떤 그런 그 설문지를 만드는 겁니다. 엄마들한테 다 시켜요. 그러면은 점수가 가장 높은 엄마들 낮은 엄마들 쭉 나오겠지. 20명의 순서대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두 집단을 연구할 거다. 그럼 1등과 2등을 한 블록으로 만들고 3등과 4등을 한 블록으로 만듭니다. 두 명씩을 한 블록으로 만들어서 한 블록에서 두 집단으로 무선 할당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블록화입니다. 그래서 짝짓기는 연구자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해주는 어떤 그런 경우 이제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면 블록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변인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고 그게 두 집단이면은 두 사람씩 한 블록으로 세 집단이면 세 사람씩 한 블록으로 나눠서 그 블록에서 랜덤하게 주는 게 블록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블록화와 짝짓기를 잘 구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면 둘 다 같은 균형화 방법이에요. 어쨌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같게 맞춰주겠다는 그런 어떤 의인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연구자들은 연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고 또 피험자들도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연구에 참가하는 피험자들, 참가자들한테 목적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걸 바로 맹목 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일 맹목, 싱글 블라인드가 있고 더블 블라인드가 있는데요. 싱글 블라인드는 피험자들한테만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는 거라면 더블 블라인드는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연구의 목적을 모르는 제3의 연구자들을 데려다가 진행을 시키는 게 바로 더블 블라인드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이 실험을 통해서 자기가 졸업을 해야 되거나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은근히 그걸 보이겠죠. 그래서 이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연구의 목적을 모르는 제3의 연구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뭘 부탁합니까?
이 연구의 진행을 위해서 요렇게 해줘라 라고 하면서 목적은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만 알려주는 게 바로 더블 블라인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도 연구의 목적을 모르고 참가하는 사람도 연구의 목적을 모르는 게 이중 맹목이고요. 참가자들만 모르는 게 단일 맹목입니다. 자, 기대 통제는 호손 효과나 위약 효과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바로 기대 통제인데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기대 통제는 총 4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집단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연구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하고요. 진짜 어떤 처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있고 처치도 있어요. 또 다른 집단은 기대는 있는데 실제 처치는 주지 않습니다. 기대만 줘요. 일종의 위약을 주는 거죠. 가짜 약을.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기대를 주지 않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지 않고 실제 처치를 합니다. 또 다른 집단은 기대도 알려주지 않고 기대도 하게 하지 않고 실제 처치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2 곱하기 2 셀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쪽 집단은 기대 집단, 비기대 집단, 이쪽 집단은 실제 약효를 준 처치 집단, 여기는 약효를 주지 않은 집단. 그렇게 4경우를 비교해서 이게 기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는 게 바로 기대 통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운 설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호손 효과나 위약 효과를 기대 통제로 혼입변이 통제하는데 이렇게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세균형화는요, 바로 순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인데 A라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고 B라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았을 때 이게 순서 효과일 수도 있으면요, 다른 사람한테는 거꾸로 받게 하는 겁니다. B라는 사람한테 먼저 받고 A라는 사람한테 먼저 받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눠버리면 순서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게 바로 상세균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법, 다음에 조사법, 그리고 관찰법 들어가겠는데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가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임상이나 상담이나 이렇게 발달이나 실제로 우리가 실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험법을 어떤 분들은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더라도 논리는 실험법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통계적인 부분은 실험법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임상이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들이더라도 실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논문을 보시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설문지 몇 개 돌려가지고 통계하는 게 아니라 실험 패러다임을 잘 짜면요, 아주 좋은 어떤 실험적인 논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시는 것들이라도. 자, 실험법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 IV를 조작하고요, DV를 관찰하고 혼입변이를 통제하는 3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데 어떤 변이를 조작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애착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한쪽은 애착을 하고 한쪽은 애착을 안 하게 하거나 알려주지 않거나, 상담 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슨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셔서 연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모을 때는요, 어떠한 치료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모읍니다. 그래야 오겠죠. 만약에 어떤 연구자가 선착순 10명은 치료 프로그램 하시고요, 그 다음 10명은 통제 집단입니다. 이런 분들은 치료 안 합니다. 이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다 일단은 치료해준다고 오라 그래야 돼요. 다 왔죠? 그럼 연구자는 한 집단은 치료, 한 집단 치료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집단은 치료, 한 집단은 통제를 하는데, 통제를 할 때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치료를 해주긴 할 건데 시간을 좀 나중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치료 시간이 드는 거라면 첫 번째 집단은 치료를 하고 통제 집단은 3개월 동안 치료하지 않고 그냥 통제만 합니다. 시간 통제만. 그리고 나서 연구 결과가 끝나잖아요, 연구가. 그럼 이제 이 다음 집단을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애착 같은 거라고 합시다. 나는 그냥 안정 애착과 통제 집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안정 애착과 다음에 불안정 애착, 예를 들어서 회피 애착 이런 걸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애착을 조작해야 되는데, 정말 이 엄마들한테는 안정 애착하도록 계속 정보를 주고 이 엄마들한테는 계속 아이가 회피 애착을 하도록 정보를 잘못 줘서 하게 되면은 연구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당연히 그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그램 실험이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실험법을 우리는 이게 조작이 안 되니까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실험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요즘에는 이런 문제를 피해가면서 실험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IV가 DV보다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IV가. 그렇겠죠? 애착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면 엄마와의 애착이 아이의 자존감보다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와의 애착이 안 좋아지면 아이도 애착이 안 좋아지든지, 엄마가 안정애처럼 해도 자존감이 좋아지든지, 아무튼 IV와 DV, 애착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성, 같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통제 변인. DV의 변화, 아이의 자존감이 애착 이외에 다른 설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버지의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엄마의 심리학적인 지식, 이런 게 아니어야, 배제되어야 이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V가 한 개일 경우에는 독립집단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명상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아이들한테 명상을 시키고 이 명상이 학업 성적을 올리느냐, 그럼 명상이 IV고 학업 성적이 DV겠죠. 그리고 명상을 하기 전에는 학업 성적의 차이가 없었는데 명상을 한 집단과 명상을 안 한 집단, 한 3개월 정도 명상을 시켜보니까 명상을 한 집단이 명상을 안 한 집단에 비해서 학업 성적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해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학업 성적이 두 경우가 다 똑같아야 돼요. 학업 성적도 비슷하고 다른 부분이 다 똑같고 오로지 두 집단의 차이가 명상을 했느냐, 명상을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 차이가 되는데요. 자, IV는 한 건데 IV의 수준은 뭐냐? IV의 수준은 명상이 IV라면요, 수준은 명상을 한 집단, 명상을 안 한 집단, 이게 두 수준이고요. 명상을 예를 들어서 인도 명상을 한 집단, 그럼 일본식 명상을 한 집단, 그다음에 서양식의 새로 발견된 명상을 한 집단, 통제 집단, 이거는 네 수준입니다. 그래서 IV 수준이 두 개라서 두 집단이면 T 검증을 하고 세 집단이면 F 검증을 한다. 이거는 뒤에서 통계상 하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독립집단 설계는 IV가 하나지만 IV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요인 설계라고 합니다. 물론 IV는 각 수준이 두 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둘 다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무선할당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연구를 하셔도 각 집단에 들어가는 피험자들이 무선할당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준실험법, 유사실험법, 쿼지 익스페리멘털 메서드가 됩니다. 그래서 실험이라고 하려면은 무선할당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IV가 두 개 이상이고 각 IV의 수준은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총 4집단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F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요인 설계의 장점은요, 주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도 알 수 있는데,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명상과 수면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명상과 수면. 예를 들어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과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 두 집단 생각해 보시고요. 수면도 6시간 이상 잔 아이들과 6시간 이하 잔 아이들, 그렇게 둘로 나누면은 2 곱하기 2 설계가 됩니다. 그럼 총 4집단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명상을 하면서 수면 6시간 이상, 명상하면서 수면 6시간 이하, 명상 안 하면서 수면 6시간 이상, 명상 안 하면서 수면 6시간 이하, 총 4집단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학업 성적을. 이런 게 바로 요인 설계입니다. 그래서 IV가 하나냐 두 개냐? 당연히 IV의 수준은 2개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두 집단 비교하는 거면은 T 검증, 세 집단은 F 검증,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인 설계의 장점이 주효과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효과도 알 수 있다는 건데, 자, 상호작용 효과가 주효과는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죠. 여기 특정 있겠습니다. 시작. 특정 아이의 효과가 다른 아이의 학습 수준에 걸쳐 강도나 방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주효과, 있으면 상호작용 효과.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일단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짧은 면접 시간 동안에 혹은 여러분 이제 지필로 보는 시험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외워서 쓰시잖아요. 외워서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상호작용 효과가 뭐냐 얘기해봐라. 특정 IV 효과가 다른 IV 할 수준에 걸쳐서 강도나 방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수님이 너 그거 알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오, 그리고 넘어가시죠. 근데 이거를 왜 그냥 제가 외우라고 하시냐면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상호작용 효과를요, 여러분이 논문을 많이 보셔야 딱 와닿지, 처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 효과가 있으면 주요과는 중요치 않은데요. 참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성별과 명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면이 아니라 성별과 명상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주제가 있고요. 자, 성별은 두 수준이죠. 남자, 여자. 명상도 두 수준입니다.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DV는 학업 성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2 곱하기 2 설계라고 합니다. IV 2개, 각 IV 할 수는 2개씩. 그래서 학업 성적 총 4집단이 나오죠. 남자면서 명상에 참가한 사람, 여자면서 명상에 참가한 사람, 남자면서 명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여자면서 명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애들이 학업 성적이 어떤지를 보는데 여기에서 상호작용의 통계적인 수치가 유의미하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 주는데요. 이거는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거는 방향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석 잘 들으시고 못 적으신 분들은 동영상 듣고 적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못 해드리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명상에 참가하지 않은 아이들은 빨간색이 여자죠? 파란색 남자죠?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명상에 참가한 아이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혹은 명상에 참가하지 않은 아이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높았지만 명상에 참가한 아이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이런 게 이제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면 명상 참가 여부가 성별에 따라서 달라지죠? 혹은 성별이 명상에 따라서 달라지죠? 증가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명상 효과는 남자들보다 누구한테도 확실합니까? 여자들한테 확실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점들은 비슷하죠. 이 세 점들은 비슷합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보세요. 여러분 요게 참고로 DV입니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점만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이어놓은 것 뿐이고요. 자, 명상에 참가하지 않은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보다 남자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높았지만 명상에 참가한 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높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상호작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명상만 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성별로만 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뭘 봐야 됩니까? 성별과 명상을 모두 고려해줘야 이 현상이 제대로 이해되는 게 상호작용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는 이런 모든 경우들을 다 그려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강도와 방향 면에서 방향이 달라졌죠? 역전됐죠? 이거는 여자가 남자보다 늘 높기는 하지만 훨씬 높은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강도와 방향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게 되면은 바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집단 간설계, 피험자 간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집단과 피험자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 내설계, 피험자 내설계도 있습니다. 자, 집단 내설계, 피험자 내설계는요, 여러 집단을 나누고 집단마다 다른 처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집단에게 여러 처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 효과 같은 경우에 얘가 바로 이런 피험자 내설계인데요. 자, 피험자 내설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집단 설계에 비해서 처치의 민감성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통계적인 모든 원리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연구자가 어떤 처치를 했을 때 일어난 변화가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변화, 오차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적은지를 따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영어학원을 다니셨어요. 근데 영어학원을 다녀서 영어학원에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여러분이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평소 우연하게 여러분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정도보다 영어학원에 다녀서 높아진 정도는 훨씬 커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게 정말 옳고 어떤 게 효과가 있다면 우연한 것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도 안 변하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 많이 변했어요. 그럼 그런 변화는 여러분 부모님이 평소 변하는 정도보다는 유의미하게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알려면은 기준을 이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간 설계에서는 이런 우연한 차이가 개인 간 차이고 집단 내 설계에서는 한 집단을 가지고 어제 실험하고 오늘 실험하고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 사람의 어제와 오늘의 차이가 이 차이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차이보다 이 차이가 더 작겠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서로 다른 정도보다 여러분의 1년 전과 여러분의 오늘이 차이가 다른 게 훨씬 더 적겠죠. 그럼 이게 확실히 적어집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여도 이게 적어지면은 처치의 결과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고 이렇게 연구하면 내가 관심 있는 변인이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이게 작아지니까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유의미하게 나오겠네. 이게 늘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연습효과와 순서효과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습효과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번 똑같은 처치를 받거나 2번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이제 연습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순서효과는 어떤 순서, 어떤 처치를 순서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혼입변인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통제가 가능하면은 이거를 사용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하면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변이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이들 있으시죠? 상담이나 임상이 많으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걸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럼 이걸 누가 사용하느냐? 그 실험 심리하는 애들이 많이 사용해요. 실험 심리하는 애들은 모니터 보고 뭐가 보이면 누르라 그래요. 그런 거는 아무리 해도 우리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한 명 갖다 놓고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고 그날 오셔서 하면은 3번 동안 다른 처치를 해서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집단내 설계를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집단내 설계를 하실 때는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실험법이고요. 자, 실험법의 마지막 단일 사례 실험 연구입니다. 제가 어떤 예를 지금 갖고 왔냐면요. ADHD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습 치료를 하고요. 학습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보긴 할 건데 여기에서는 피험자가 한 명인 실험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일 사례 실험 연구인데요. 자, 기본 설계가 ABA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는요. ADHD 아들이 집중을 못 하잖아요. 집중을 얼마나 하는지를 검사를 하는 건데 학습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다짜고짜 학습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아이들이 평소에 어느 정도 집중하는지를 기저선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6번 정도 평균치를 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치를 얻을 때까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평소에 이 정도로밖에 집중을 못하는구나 하고 기저선을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처치를 합니다. 학습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학습 치료를 했을 때 아이들의 집중도를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점수가 올라갔죠? 그럼 우리는 확실히 학습 치료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바로 인과관계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험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학습 치료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때 엄마가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집에서 너 오늘부터 학습 치료하지. 너가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엄마가 너 용돈 올려줄게. 그래서 용돈 때문에 집중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혼입변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 학습 치료를 안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용돈 때문이라면 이 집중도는 안 떨어지겠지만 학습 치료 때문이라면 학습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집중 다시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A, B, A, 이 A, B의 설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V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DV가 반복적으로 변한다면은 IV와 DV의 관계가 성립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의 한계점이 뭐냐면 피험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아니, 피험자가 한 명이면 외적 타당도가 위협받지 않아요? 왜? 피험자가 한 명이면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도 맞기는 하지만 외적 타당도보다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내적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혼입변이 때문에 일어난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은 실제 대량 연구를 하기 전에 IV의 DV의 관계성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통 예비 연구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에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사례 연구는 프로이트가 자기 환자들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나름의 방법과 나름의 틀대로 자기 마음대로 서술도 하고 특정한 틀 없이 하는 게 바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런데 단일 사례 실험 연구는 이런 ABA 설계를 단일 사례 실험 연구라고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 제가 아까 중간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실험 설계가 아니라 준실험 설계, 유사실험 설계, 쿼즈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유사실험 설계는 아까처럼 뭔가 처치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혼입변인 같은 것들이 잘 통제가 안 되는 거를 유사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할당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유사실험이다. 그래서 유사실험이면은 여러분이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내적 타당도가 확립되기가 어려운, 하지만 뭔가 처치를 한 이제 그런 게 바로 유사실험 설계다. 비타민 C를 먹으면 건강해지나요? 이걸 알게 사람들이 비타민 C를 먹죠. 그리고 먹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죠. 이런 게 유사실험 설계입니다. 왜? 자기 혼자 제대로 기저선 같은 것도 측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 먹고 옛날에 안 먹을 때보다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게 유사실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좀 이제 학문적으로 말하자면요.
자, 실험보다 더 많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연구가 바로 조사법인데요. 상관연구법이라고도 합니다. 설문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성을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은 혼입변인 통제가 불가능하고 인과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엄마들한테 애착과 아이들 자존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엄마들한테 엄마와 자녀와 어떤 애착이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연구를 했습니다. 설문지로. 그러면 이 경우가 엄마의 애착이 좋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애가 그 다음에 생긴 건지 아니면 얘가 기질적으로 원래 편안한 애라서 엄마의 애착도 잘 맺어졌고 기질적으로 편안했기 때문에 자존감도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처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원샷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는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입변인 통제도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설문지 연구를 해놓고 이제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석사 논문 쓰시면은 신문 기사들이 요즘에는 이런 학술적인 연구를 기사화하는 거를 좋아해서 학교에 가서 그의 석사 논문들의 목록을 쭉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목록에서 좀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흥미를 끌 수 있는 만한 주제를 찾으면은 그 연구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나는 어느 신문 기사인데 당신 연구 이렇게 기사화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기사화하는 걸 보면은 이 연구가 분명히 설문 연구인데도 기자들은요,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마치 이거를 인과관계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 외과학회지에 의사들의 게임 실력과 의사들의 수술 실력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상관이 매우 높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게임을 잘하면 수술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건 다분히 인과관계적인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게임을 잘하면 수술을 잘하는지 수술을 잘하는 인간들이 게임도 잘하는지 모르고 손놀림이 좋은 인간들은 게임도 잘하고 수술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과관계가 아닌 거를 인과관계처럼 해석을 해버리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데 있어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연구법에서 마지막입니다. 관찰법. 관찰법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사건을 알고 싶을 때 관찰법입니다. 요즘 텔레비에서 많이 하는 집안에 카메라 설치해놓고 애들과 엄마의 관계 보는 그런 게 다 관찰법인데요. 자, 이게 현장 실험과는 다르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현장 실험은 연구자가 현장에서 실시를 하기는 하되 의도적으로 IV를 처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 프로그램에서 연기자 꼬마야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저 아줌마한테 가서 우리 엄마 잃어버렸다고 해라. 미아 행세를 해라. 그리고 그 행인들의 그런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현장 실험입니다.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처치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미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 미아가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면 그거는 관찰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찰을 할 때 관찰자 간 평정자 간 신뢰도를 따져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명척도일 때는 코엔의 카페계수를 보고요. 연습변이일 때는 피어슨의 상관계수 R을 보는데, 자, 엄마와의 애착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만약에 이거를 관찰로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각 집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와 어떤 애착을 맺는지 알기 위해서 엄마와 아이의 어떤 상호작용을 녹화를 하겠죠? 그럼 그걸 보면서 연구자들이 여러분 그냥 텔레비에서는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엄마 저거 보라고 엄마가 저렇게 한다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모니터를 보면서 연구자들 3명 정도, 2명 정도 이상이 엄마와 아이의 행동을 다 객관적인 수치로 레이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얘기했을 때 엄마의 반응이 관심이었는지 무관심이었는지 애매했는지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줘요. 그래서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엄마가 관심을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엄마와 아이의 어떤 질적인 상호작용을 연구자가 1점에서 10점 사이로 레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엄마와 아이의 상호작용 질이 매우 우수하다. 그럼 10점을 주기도 하고 매우 떨어진데 1점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한 명이 관찰하거나 평정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했는지 혹은 이 사람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평정하는 사람이
엄마 애착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랑 애착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엄마가 애기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5점 줬는데 이분은 8점, 9점 막 줘요. 그럼 이거는 이 사람 개인적인 혼입변인이잖아요.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 이상을 같이 시키고 이 두 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치하는지를 따져 물을 때, 여러분께서 신뢰도는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일관되게 관찰하거나 평정하는지를 따져 물을 때 비교하고자 하는 점수들이 명명척도이면 코엔의 값하기 쓰고 연속변인이면 피어슨의 상관계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신뢰도와 타당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해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죠. 처음에 했던 거. 그쵸? 측정해수의 신뢰도는 뭡니까? 측정의 신뢰도는 검사, 재검사, 평형, 동형, 대형, 다음에 단일 검사 시행 방법에서의 신뢰도가 있었잖아요. 측정해수의 타당도 뭡니까? 내용 타당도, 증거 관련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었죠. 근데 이런 실험에서의 타당도가 뭐였습니까?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였죠. 실험에서의 신뢰도가 대표적인 게, 물론 이걸 이제 측정에서의 신뢰도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실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게 바로 관찰자 간, 평정자 간 신뢰도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자 모임 다시 할 텐데요. 딱 5분만 쉬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